검찰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원 등을 줄소환하며 대장동 의혹 실체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선 화천대유에서 50억 원을 받기로 한 명단이라며 6명이 언급됐는데 당사자들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제보를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도 입건돼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정부가 하루 5,000명대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다음 달부터 방역수칙을 점차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억제 중심의 방역체계도 중환자 치료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파림 등 닭고기 업체들이 생닭 가격과 출고량을 오랜 기간 담합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여름 성수기 때 가격을 최대한 올려받는 방식이었는데 담합 규모가 1조 원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총선 당시 윤상현 의원 캠프가 이른바 매크로 작업을 통해 여론 조작을 벌인 의혹이 포착됐습니다. 휴대전화와 하드디스크 등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도 나왔는데 윤 의원 측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뇌물 3억 원을 건넸다고 지목된 개발업체 대표가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와 약정금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이 약정금이 뇌물 폭로를 막는 그러니까 입막음용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소식은 천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뇌물수수와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2013년 위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3억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뇌물을 건넸다고 지목된 사람은 한 개발업체 대표 정모 씨입니다. 정 씨는 위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관합작법인을 설립했던 위례 자산관리의 대주주였습니다. 검찰은 최근 정 씨가 화천대유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뇌물 사진을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150억 원을 요구하는 내용이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정 씨는 정 회계사 소유의 천화동인 5호를 상대로 30억 원의 약정금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의혹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 씨 측은 대장동 사업 초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과 동업했고 개발 수익을 나누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50억 원의 수익을 받기로 했지만 정 회계사가 약정했던 90억 원 가운데 30억 원을 주지 않아 소송을 냈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정 씨는 지난달 23일 KBS 취재진과 통화에서 해당 금액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일부를 솔직히 조금은 받았는데 안 주고 그래서 그래도 옛날에 같이 그렇게 하고 금융점으로 같이 했었는데. 검찰은 정 씨 관련 의혹에 대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천유정입니다. 대장동 사업을 추진할 때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선 전문계약직을 잇따라 뽑았는데 일부가 화천대유 관련 인물들과 교류가 있거나 연관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채용 과정이 문제가 됐지만 그대로 진행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던 2014년 전략사업팀을 꾸리기 위해 진행한 채용 공고입니다. 3, 4급 상당의 전문직을 채용하는데 4급은 변호사나 회계사를, 전략사업팀의 책임을 맡는 3급은 아예 회계사 자격으로만 한정하고 3년 이상의 경력도 요구했습니다. 가급으로 전문계약직으로. 근데 전문계약직을 그때만 뽑았고 그 이후로는 다 급수가 낮은 급수만 뽑는 건 맞아요. 그때만 유일했던 것 같아요. 이러한 선발 요건으로 최종 합격자 명단에 오른 김모 회계사와 정모 변호사. 김 회계사는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의 실소유주와 과거 같은 회계법인에서 일한 것으로, 정 변호사는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와 선후배 사이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회사 됐었죠. 네. 지금 해보니까 회계사 딱 대장동 처음 이제 그쪽을 거의 다 전담하지 않았어요? 거의 전담했죠. 그쪽으로. 개발사업 쪽에 아예 전담을 했어요. 채용 당시 의회에서도 자격 요건 등을 놓고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성남시 의원은 전략사업팀이 회계 업무만 있는 것이 아닌데 경력 3년 이상의 회계 전문가를 한정해 뽑아야 하는 이유와 다른 인사 규정과 비교해 형평성이 있는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당시 유동규 기획본부장은 사업 기획부터 이익이 남을 사업인지 남지 않을 사업인지를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 채용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유동규 본부장은 인사위원장까지 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변호사는 올해 초 도시공사를 퇴사했고 김 회계사는 현재도 재직 중인 가운데 대장동 의혹을 놓고 오늘 열린 성남시의회에서는 김 회계사의 불참을 놓고 논쟁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네,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화천대유에서 50억 원을 받기로 한 사람들이라며 이 국민의힘 의원이 국감장에서 6명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당사자들은 법적 대응을 얘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이 명단을 놓고 여야 공방도 거세졌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무위 국감장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화천대유에서 50억 원을 받기로 한 명단이라며 6명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과 복수의 제보에 의하면 50억 약속 그룹으로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모 씨입니다. 화천대유의 딸이 재직한 박영수 전 특검, 고문을 맡았던 권순일 전 대법관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 아들이 재직했던 곽상도 의원, 그리고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언론계 인사로 알려진 홍모 씨가 대상입니다. 그간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리스트가 있다는 설이 있었지만 실명 공개는 처음입니다. 박 의원은 이름이 공개된 사람들이 돈을 받았다는 구체적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명단이 나오자 민주당은 야당 스스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자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6분 홍모 씨를 제외하고 다 박근혜 정부 때 분들입니다. 지금 박수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6분이 실소유자라 그런다 그러면 말 그대로 국민의힘 게이트죠. 이름이 공개된 법조인들은 사실무근이다, 황당하다라며 돈을 받은 일이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또 박수영 의원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방패 삼아 허위 사실을 말하고 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화천대유 측도 그러한 돈을 주기로 한 사실이 없다며 강한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가운데 하나는 개발 사업에서 생기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여기 관여했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 의혹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송락규 기자입니다.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적용된 혐의엔 배임죄가 있습니다. 개발 사업의 초과 이익을 환수하자는 내부 의견을 묵살해 민간업자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했다는 부분이 배임 여부의 쟁점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 의혹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내놨습니다. 성남시 몫의 이익이 우선 확정될 수 있도록 자신이 설계를 했고 이 지시를 따라 공모 조건이 정해졌다는 겁니다. 그런 만큼 검찰이 유 전 본부장에게 적용한 배임 혐의는 성립이 어려울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실무그룹에서 혹시 땅값이 오를 경우에 오르는 부분을 일부 환수하자는 내부 의견을 묵살했다. 이게 이제 배임의 근거로 돼 있더라고요. 돼 있는데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자신은 도둑들 몫을 빼앗아오는 설계를 했으니 문제를 삼으려면 차라리 토건 세력에게 돈을 갈취한 혐의를 적용하라고 표현했습니다. 반면 이번 주말 마지막 경선을 앞두고 이낙연 후보 측은 공격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게이트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5,500억 원 환수는 오히려 평가받을 만한 일이라며 이재명 후보를 적극 감쌌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대장동 의혹 관련 특검을 촉구하면서 여의도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시위를 벌였습니다. 출발 전에 대선 후보들도 힘을 보탰는데 특히 윤석열 후보는 검찰을 향해 정신 차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팻말을 몸에 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거리로 나섰습니다.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중간중간 시민들과 만나며 대장동 게이트가 밝혀지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라는 것은 절대 부패할 수밖에 없고 이 절대 부패한 자들을 잡으러 들어가는데 또다시 그들이 힘을 내서 막고 있습니다.
청와대 앞에 도착해선 사건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독재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도보 시위 전 기자회견에 참여해 이 대표에게 힘을 보탰습니다. 검찰 출신 윤석열 후보는 수사기관이 늑장 수사를 벌인다고 질타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철저하게 수사하십시오. 그게 압수수색이 뭐며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도대체 이따위로 수사를 합니까? 대구 일정으로 회견에 불참한 홍준표 후보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대응을 두고 발악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당에 퍼넘기려고 하는 거 보고 참 이게 뻔뻔스러워도 저렇게 뻔뻔스러울 수 있나. 국민의힘은 대장동 원주민 등 550여 명과 함께 감사원에 공익감사도 청구했습니다. 원주민 상대로 폭리를 취한 의혹과 개발업체의 특혜 의혹을 감사 청구 이유로 들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네, 한편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의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의혹을 제보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윤석열 캠프 측이 고발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도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등 9명이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정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정 의원은 앞서 최강욱 의원 고발장 초안을 지난해 8월 당무감사실에 전달했습니다. 이 초안은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보낸 것으로 의심되는 고발장과 내용과 형식이 흡사합니다. 공수처는 정 의원이 이 초안을 손에 넣은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웅 의원과 조모 씨와의 관계에서 오갔다는 그 문건하고는 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관련된 문서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빈손으로 돌아갔죠. 공수처는 당시 초안을 바탕으로 고발장을 최종 작성했던 조모 변호사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제보자 조성은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에선 조 씨와 김웅 의원 간의 통화 내용 녹취 파일을 복원했습니다. 김 의원이 조 씨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지난해 4월 3일 조 씨와 김 의원 간의 통화입니다. 김 의원이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서울 남부지검에 접수하라고 했다가 다시 대검에 접수하라고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고발한 이른바 제보사주 의혹도 공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 2부의 사건을 맡겼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네, 코로나19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새로운 확진자는 2,028명입니다. 연휴 뒤에 검사 건수가 늘면서 2,000명대로 다시 올라선 건데 특히 최근 한 주 돌파 감염 비중이 20%를 넘었고 외국인 확진자 수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어제 시작된 16살에서 17살 백신 예약에서는 대상자의 21% 정도가 신청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박희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5일 종사자 1명이 첫 확진된 서울 마포 농수산물 시장입니다. 지금까지 모두 59명이 확진됐는데 이 가운데 25명은 돌파 감염자입니다. 어제 추가로 확진된 국내 확진자 9명도 모두 돌파 감염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돌파 감염 사례가 급증하면서 지난달 초 8.6%였던 돌파 감염 비중은 3주 만에 20%를 넘겼습니다. 평일 검사 건수를 회복하면서 신규 확진자는 사흘 만에 다시 2,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학생 확진자 발생률은 접종이 끝난 18살을 제외한 모든 학생 연령층에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5% 내외였던 외국인 확진자 비중도 지난달 말 24%를 넘어서는 등 최근 급증세입니다. 외국인 접종 완료율이 31%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인데 방역당국은 지자체에 미등록 외국인을 위한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요청했습니다. 높은 접종률만으로 방역 상황이 안정될 것이라고 속단하기엔 이른 상황입니다. 최근 인구 유동량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몇 가지 방역 지표도 우려스럽습니다. 정부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2만 명분을 확보했고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 해외 제약사와 성구매 협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치료제가 나오더라도
감염 예방을 위해 반드시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어제부터 시작된 16살에서 17살에 대한 접종 사전 예약에는 약 21%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네,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 언제쯤 가능할지에 가장 관심이 쏠렸습니다. 확진자가 5천 명대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오지만 정부는 계획대로 다음 달부터 방역 수칙을 조금씩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4차 유행이 악화할 경우 하루에 최대 5천 명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질병청 전망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더 이상 확진자 수에만 의존하지 않겠다며 일상 회복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500명에서 5천 명까지 예측하는 통계인데 이 정도 일일 확진자가 나온데도 위드 코로나를 적용하실 겁니까? 확진자 수보다는 그 중증 환자를 잘 보호하고 그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제 조건으로는 의료 대응 체계, 재택 치료 등 준비 상황과 백신 접종률을 꼽았습니다. 1,300만 명 정도가 2차 접종을 10월에 맞으실 예정이십니다. 10월 중으로 일반 국민 70% 접종 완료를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접종 후 이상 반응 인정과 보상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데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접종은 열심히 독려하면서 부작용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는 인식이 국민 사이에 강합니다. 다른 이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과성 인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땐 되게 애매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정부는 앞으로는 확진자 억제 중심에서 중환자 치료 중심으로 전환하며 재택 치료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천 명 또 10,000명에 이르렀을 때 우리 의료 대응 체계가 이제 감당할 수 있는지이거든요.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확진자가 이렇게 급증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또 복잡한 방역 수칙도 지금보다 단순화시켜 국민들이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지금부터는 물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6달 연속 2%대 상승률을 이어갔습니다. 기름값과 전셋값 오름세는 여전하고 라면이나 빵 같은 가공식품 값도 뛰었습니다. 먼저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트에 갈 때마다 한 묶음씩 쉽게 집었던 라면. 요즘은 이런 희망사항이 생길 정도로 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품질이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라면이 좀 짜다든지 또는 양이 좀 적다든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8월부터 시작된 라면 업계의 인상바람으로 지난달 라면값은 1년 전보다 10% 가까이 뛰었습니다. 2009년 2월 이후 가장 큰 오름폭입니다. 빵값도 6% 가까이 오르는 등 전체 가공식품 가격이 2.5% 상승했습니다. 기름값 고공행진도 여전합니다. 국제유가가 크게 뛰면서 휘발유와 경유 등은 모두 1년 전보다 20% 넘게 상승했습니다. 농축수산물은 추석 영향을 받아 돼지고기와 쇠고기 등 축산물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외식비 역시 1년 전보다 3.1% 오르면서 들썩이고 있습니다. 3% 넘게 오른 건 2년 8개월 만입니다. 전셋값 상승률도 2.4%로 약 4년 만에 가장 많이 뛰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승세에 지난달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는 2.5% 올랐습니다. 4월부터 6달 연속 2%대 상승입니다. 농산물과 석유류 등 짧은 기간 가격 변동이 큰 품목들을 제외한 근원 물가도 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5년 5개월 만에 최고 오름폭입니다. 물가가 일시적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상승 흐름을 탔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번 달부터 시작된 우유값과 전기요금 인상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국민지원금과 카드 캐시백 제도 시행도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변수로 꼽힙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네, 이런 물가 오름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경제부 박예원 기자와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박 기자, 정부가 6월에 전망한 올해 물가 상승률 1.8%였는데 예상이 틀릴 것 같네요. 네, 시장은 물론 정부도 그렇게 봅니다.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정감사에서 1.8%는 솔직히 달성하기 쉽지 않다면서 2% 안팎이 차선이라고 했습니다. 네. 사실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4분기 물가 상승률이 2, 3분기 수준이 돼야 연간 물가 상승률이 2% 초반에 머물거든요. 그런데 기재부는 이번 달엔 물가 상승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다음 달에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 수요가 늘어나 물가를 더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정부의 물가 예상이 왜 빗나간 겁니까? 우리가 공급을 조절할 수 없는 것들, 특히 에너지 가격 오름세가 계속돼서입니다. 네. 석유류 물가 등락률을 보면 3월 1.3%에서 5월 23.3%로 급등했고 네. 그 뒤로 5달 연속 20% 안팎입니다. 오늘도 두바이유는 $80에 육박했는데요. 산유국들이 다음 달까지는 추가 증산을 안 한다고 선포해버리면서 공급 부족 우려가 커졌습니다. 가스값도 2008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다만 농축수산물 등 먹거리 물가는 정부 비축분 등이 풀리면서 다소 진정됐습니다. 이제 앞에서 에너지 가격 봤는데 이렇게 되면 전기요금 이미 올랐고요. 가스, 지하철 요금 따라서 오를 것들이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네, 정부가 그래서 연내 공공요금은 동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별로 온도차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스요금의 경우 동결합니까 안 합니까? 라는 물음에 기재부 장관은 합니다라고 하고요. 네. 산업부는 최대한 동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검토 이렇게 밝혔습니다. 물가 책임을 지는 기재부와 산하기관에 적자가 쌓이는 걸 봐야 하는 산업부가 입장차가 있는데 그만큼 상황이 쉽지 않은 겁니다. 네. 그리고 오늘 주가가 또 급락했습니다. 이 물가 영향이 있는 거죠. 네, 코스피가 이틀 동안 110포인트 하락해서 종가 기준으로 연중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우려되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 압력, 여기에 따른 금리 인상 전망이 금융시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음 주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요. 네. 그동안 금통위가 보낸 신호로 볼 때 이번이나 다음번에 금리를 또 올릴 거다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다만 지금의 경제 상황이 금리를 무리해서 서둘러 올릴 만큼 호황은 아니라는 분석도 많아서 인상 시기는 유동적입니다. 네, 박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사선 중진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윤 의원 캠프에서 이른바 매크로 작업을 통해 불법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KBS가 포착했습니다. 실제 조작 작업을 했다는 사람이 윤상현 의원 전 특보와의 대화 내용을 KBS에 공개했는데요. 먼저 오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털 사이트 등에서 홍보 업무를 대행하는 이모 씨는 취재진에게 30여 분 분량의 대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제가 검찰로 들어갔을 때 증거인멸로 핸드폰을 왜 썼냐. 증거인멸이라는 건 검사 통화를 했을 때 지금 자유가 아니야 지금? 지금 자유는 아니야? 핸드폰 바꾼 게 그 사람도 허가받아야 되나? 아니죠. 지금은 상관없다니까. 오히려 불렸을 텐데. 그러면 많이 바뀌었는데 그게 지금. 대화 상대방은 지난 총선 당시 윤상현 후보 특보를 지낸 정모 씨입니다. 무슨 이유에선지 휴대전화를 없애라고 요구합니다. 해드리는 거는 일단은 첫 번째는 핸드폰. 윤 의원님이 필요하신 거는 저 핸드폰. 두 번째, 이거 교환되고 나서 두 번째 빨리 설명을 주세요. 휴대전화뿐 아니라 컴퓨터 하드디스크도 없애라고 종용합니다. 하드 전체를 가리는데 그거만 빼놓고 이런 친구 자체는 그걸 어디다 빼고만 받아놓고 지금 컴퓨터는 하드를 다 바꿔버리잖아. 전체로. 이 씨가 불안해하자 안심시키기도 합니다. 제가 만약 잘못했을 때 의원님도 어느 정도 저를 감싸고 도와주시. 그 질문은 내가 할게. 내가 지금 아예 물어봐. 어떤 놈이다. 진짜 이게 제가 이런 이유가 우리 의원님하고 당신은 이게 아니라니까. 만남 이틀 뒤 휴대전화는 없앴다는 대화가 오갑니다. 안 됐어 아직도? 아니요, 핸드폰 일단 바꿨어. 잘했네 잘했어. 오케이. 휴대전화와 하드디스크를 없애라고 요구받은 이유는 범죄 증거였기 때문이라는 게 이 씨 주장입니다.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자신이 윤 의원 측 요청을 받고 이른바 매크로 작업으로 불법 홍보 활동을 했다고 취재진에게 털어놨습니다. 윤 의원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당하자 정 씨가 연락을 해왔다는 겁니다. 연락도 없다가 자기네들 궁지에 몰리니
저한테 재판 과정에서 재판 한참 지나고 나서 뭔가 불안하니까 저한테 연락이 온 거거든요. 약속을 계속 했는데 그것도 다 말뿐이었고. 그래서 저는 좀 화가 나서 하는 겁니다. 정 전 특보는 지난해까지 윤상현 의원 특보로 활동했습니다. 국회 출입 기자들에게 윤 의원의 의정 활동을 적극 홍보했던 인물입니다. 정 전 특보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이 씨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네, 이 보신 대로 둘 사이 대화에는 증거인멸 시도를 짐작해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 총선 당시 실제 매크로 작업이 있었다면 윤상현 의원이 이걸 알았는지도 중요한 쟁점인데요. 윤 의원 측은 매크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석 기자입니다. 제보자 이 씨가 취재진에게 제공한 사진입니다. 총선 나흘 전인 지난해 4월 11일 밤에 촬영했습니다. 국민의힘 복당 전이라 당시엔 무소속이었던 윤상현 의원이 기호 8번을 달고 있습니다. 오른쪽 남성이 이 씨입니다. 거울 속에 잡힌 또 다른 남성, 이 씨를 윤 의원에게 소개해준 시민단체 대표 마모 씨입니다. 마 총재가 저를 이제 소개하고 내부 쪽에서 이제 잘 하고 있는 사람이니 많이 도움이 될 거다. 지금 바로 시간이 촉박했잖아요. 그 자리에서 윤상현 의원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윤 의원은 정확히 이거 해주면 당신의 공로가 크니까 내가 당선이 되면 원하는 거 해주겠다. 이 씨 말에 따르면 총선 투표일 직전 이렇게 셋이서 3차례 정도 만났고 매크로 홍보 작업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고 합니다. 윤 의원 홍보글을 네이버 상단으로 올리고 경쟁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도 마찬가지로 눈에 더 잘 띄도록 매크로 작업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컴퓨터 수십 대를 동원해 목표 게시물 조회수를 집중적으로 늘렸다는 겁니다. 2시간 만에 작업을 한 거기 때문에 정상적으로는 그건 안 되죠, 작업이.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작업을 그만 해주겠다. 해줘라. 윤 의원도 해줘라. 지시를 한 거죠, 저한테. 기념사진 촬영 직후 윤 의원은 자신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이 씨에게 사진을 전송해 줍니다. 이틀 뒤 이 씨는 윤 의원 홍보글이 있는 네이버 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윤 의원에게 보냈습니다. 이 씨는 정 전 특보와 주선자 마 씨에게도 캡처 화면을 각각 보냈습니다. 말하자면 작업 결과 보고였다고 합니다. 투표 이틀 전 마 씨는 이 씨에게 경쟁 후보 비리를 네이버 검색 순위에 들어가게 해달라. 그랬을 때는 최고 공로자라는 메시지도 보냅니다. 이 씨는 취재진 앞에서 간략히 매크로 시연을 해보였습니다.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육아 관련 글입니다. 조회수 31인데 20을 더 높이는 걸로 설정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작동시킵니다. 30분이 안 돼 목표치에 다다릅니다. 노트북 하나로만 해서 이렇지 다수의 컴퓨터를 동시에 돌리면 네이버 상단에 특정 글이나 기사를 금방 올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대다 보니까 느린데 이런 식으로 많은 여러 대를 올려서 여러 대를 지금 켜놔서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순위가 50등 있던 게 확 올라갈 수가 있죠. 마 씨는 이 씨를 윤 의원에게 소개해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불법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를 거절한 윤상현 의원 측은 취재진에게 보낸 서면 답변에서 매크로 의혹은 사실무근이며 이 씨와의 만남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문재희 정 전 특보는 총선 이후에는 더 이상 특보로 일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선거 때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을 모두 캠프 관계자로 말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지난 4.7 보궐선거 당시 여야 후보들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재판에 넘기기로 했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영선 후보는 각각 불기소 처분했는데 박형준 시장은 정치적 기소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선거법 공소시효 하루를 앞두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박형준 시장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박 시장이 지난 4.7 보궐선거 과정에서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KBS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었던 박 시장이 4대강 사업 반대 단체 현황 등의 문건을 작성해 줄 것을 국정원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이후 국회 정보위원회의 관련 서류 열람을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박 시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검찰 기소 내용이 자신이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사실은 없고 문건 생성을 자신이 알았을 것이라는 추정만 있을 뿐이라며 억지 기소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안 갔다는 오 시장의 토론회 발언과 관련해선 발언이 허위라 하더라도 후보자 토론회에서 처가의 토지 보상에 오 시장이 관여했느냐는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으로 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 시장의 파이시티 사업 관련 발언과 보수단체 집회 참석 관련 발언 역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또 박영선 후보자 사건과 관련해 박 후보자의 배우자가 소유했던 도쿄 아파트의 처분, 실거주 목적, 재산 신고 가액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정의당 대선 경선이 심상정 이정미 후보의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오늘 발표된 1차 경선 결과 심상정 후보는 46.4%, 이정미 후보는 37.9%를 득표했습니다. 3위는 김윤기, 4위는 황순식 후보였습니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 투표를 규정한 당원에 따라 정의당은 내일부터 심상정 이정미 후보를 놓고 다시 투표에 들어갑니다. 정의당 대선 후보는 12일에 확정됩니다. 치맥과 삼계탕의 나라. 한국인이 많이 먹는 육류 중 하나 바로 닭고기입니다. 이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 1명이 15kg 넘는 닭고기를 먹었습니다. 10집 중 7집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닭고기를 먹는다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먹는 닭고기, 가격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해봤더니 주요 닭고기 업체들이 삼계탕에 주로 쓰는 생닭 가격과 출고량을 짬짬이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년간 담합한 금액만 1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성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치킨용 닭 절반 크기의 삼계탕용 생닭. 지난 2011년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공급 과잉으로 값이 떨어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시기에 하림 등 6개 닭고기 제조 판매 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하기 시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생닭 판매 가격은 한국육계협회가 조사 발표하는 시세를 기준으로 정하는데 이들 업체가 할인폭과 판매 가격을 임의로 바꿔 시세를 조정했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입니다. 이후에도 2015년까지 8차례 더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7개 업체의 출고량 담합도 적발됐습니다. 출하 시기에 맞춰 병아리 물량을 조절하고 닭고기를 임의로 냉동 비축해 공급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격을 올렸다는 겁니다. 여름철 삼복절기 등 성수기에는 가격을 최대한 상승시키고 겨울철과 같은 비수기에는 가격 하락을 최대한 방어하여 자신들의 손익을 개선하기의 목적으로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무려 90%, 담합 규모는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정위는 7개 업체에 모두 250억여 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혐의가 중대한 하림과 그 계열사 올품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들은 10여 년 동안 물가 인상에도 닭고기 값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출고량 조절은 정부의 수급 조절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정위는 토종닭과 치킨용 육개 시장의 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조만간 제재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의사가 정식 처방전 말고 쪽지에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해주는 걸 흔히들 쪽지 처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업체 측에서 돈을 받고 제품을 권한 경우라도 의약품이 아니라서 법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년째 약국을 운영하는 오인석 약사는 쪽지 처방을 받은 환자가 오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합니다. 의사가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권하며 제품명을 써주는 건데 업체 직원이 우선 약국을 찾아옵니다. 와서 오 의사 선생님께서 이걸 처방하기로 하셨으니까 약국에 들여놓으시면 좋을 겁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쪽지를 받아온 환자는 똑같은 제품이 아니면 선뜻 사지 않는다고 합니다. 동일한 성분에 혹은 더 좋은 혹은 함량이 높은 걸 추천해 드려도 환자분들께서는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 먹으라고 했는데 이걸 먹어야지 하면서 돌아가십니다.
대한약사회 조사 결과 약사 4명 중 1명 이상이 이 같은 쪽지 처방을 경험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발행 진료과는 안과, 내과, 피부과와 비뇨기과 순이었습니다. 업체들의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심증이 갔죠, 충분히. 건기식도 성분으로 다 얘기할 수가 있어요. 굳이 쪽지로 얘기를 안 해도. 쪽지 처방 제품은 같은 성분의 다른 제품보다 1.5배 이상 비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문가에 대한 환자의 신뢰를 이용해 고가의 건강식품을 사실상 강매한다는 지적입니다. 판 대금의 절반 정도가 리베이트로 제공된다 그러거든요. 즉 리베이트 비용이 소비자에게 불법적으로 전가되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돈을 받고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해도 현행 의료법으론 리베이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의약품이나 의료기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유인 행위를 이유로 올해 3월 건강식품 제조업체에 처음으로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의사는 처벌을 피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세계 스마트시티 기구라는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2010년에 만들어 의장도시를 맡고 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서울시 세금 70억 원이 들어갔는데 성과가 적다 보니 사무총장을 무급으로 전환하려고 검토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뒤 이 역대 연봉을 유지하며 사무총장이 새로 임명됐고 지난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선거를 돕던 측근의 배우자였습니다. 보은 인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 세계 도시와 기업의 교류를 내세우며 11년 전 창립된 세계 스마트시티 기구. 서울시가 의장도시를 맡고 있는데 올해까지 8년간 국제부담금 명목으로 70억 원이 넘게 지급됐습니다. 이처럼 서울시는 해마다 9억 원 가까이 지원하고 있지만 회원도시 158곳에서의 회비 징수율은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시의회에 보고한 조직 개선안에서 회원도시가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나 협력 사업이 없어 기구의 위상이 저해된다. 자체 수입이 거의 없다며 연봉 1억 5천만 원의 사무총장직 무급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오세훈 시장이 취임했고 앞으로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다시 연봉 1억 2천만 원 임기 3년의 사무총장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자격 요건은 국제기구, 국제협력, 학계, IT 스마트시티 관련 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공개 모집 결과 국민대 박정숙 특임교수가 선정됐습니다. 혹시 총장님 나오셨나요? 아니. 박 교수는 방송인 출신으로 세계 백신 면역 연합 한국 대표 등을 지냈는데 배우자인 이재영 전 의원은 4.3 재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캠프에서 유세를 총괄했습니다. 절차적 과정을 거치지만 결국은 시장 측근 인사가 되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관리 감독이 안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입니다. 서울시는 오 시장 취임 후 담당 부서에서 사무총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박 총장이 코백스 백신 기업을 유치하는 등 관련 전문성을 쌓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채용의 공정성은 문제가 전혀 없었고요. 코비드-19 시기에 백신 관련한 활동도 한 사람으로서 위고의 업무와도 연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스마트시티 기구 측은 실무진의 인건비를 줄였고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신규 사업을 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노인요양보호사나 방과후 교사 같은 돌봄 노동자들에게 금융권 노사가 약속한 기부금을 재원으로 지원금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점검해봤더니 약속된 기부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M1 근로복지기금만 충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감이 거의 사라진 방문 돌봄 노동자들. 일의 특성상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가 상반기에 한시지원금 50만 원씩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그동안 쉰 거에 비하면 많이 적죠. 저희도 그럼 생계 유지가 힘들게 되니까. 재원은 당시 금융권 노사가 약속한 기부금이었습니다. 은행연합회와 시중은행 노사가 약속한 기부금은 750억 원, 임금 인상분 일부를 모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취약한 일자리를 연대와 협력으로 지켰다며 적극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다 된 지금 실제 기부된 금액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은행연합회만 200억 원을 완납했을 뿐 금융노조는 약정액의 5분의 1 정도인 100억 원만 기부한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실업대책에 쓸 근로복지진흥기금 200억 원가량을 급하게 가져와 지원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금융권 노조가 기부 약속을 저버리면서 예정에 없던 기금만 축낸 셈입니다. 기부금이 실제 모이지도 않았는데 사업을 계획하고 시작한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로 기부가 완료되지 않는다면 국민 세금 투입 등 별도의 방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금융노조 측은 기부하겠다고 한 금액은 가이드라인이었을 뿐 확정된 액수가 아니었다며 각 사업장 상황에 따라 기부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기부하겠다는 말만 믿고 덜컥 지원책을 발표했던 정부는 금융권이 뒤늦게라도 기부 약속을 지켜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육군중앙수사단이 군의 감시 장비인 CCTV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포착된 비위를 확인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중앙수사단은 방위사업청이 주관한 중요시설 경계 시스템 사업을 따낸 한 업체가 시험 성적서 등 일부 서류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업은 2026년까지 육해 공군과 국방부 직할부대에 근거리 카메라와 철책 감시 장비 등 첨단 감시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의 방사선 노출 위험이 이 본사 직원들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폭 위험이 큰 업무를 주로 협력업체가 맡고 있기 때문인데 위험을 외주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2년 전 고리원전에서 안전관리 일을 하던 직원이 피폭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협력사 계약직 직원이었습니다. 방사선 피폭량은 49.67mSv. 법이 정한 연간 한도에 거의 근접한 수치입니다. 장비를 전부 다 갖고 갔는데 워낙 고설량 지역이었던 거죠. 방사 물질에 남아있던 그걸 확인하고 나온 정상인 수치에 비해서 이상이 없었고요. 이 협력사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5년 동안 원전 방사선 관리구역 출입 인원들 가운데 가장 많이 피폭된 인원들을 추려봤더니 협력업체 직원의 방사선 피폭량 최대값이 한수원 직원들보다 적게는 1.7배, 많게는 7배나 많았습니다. 피폭 위험이 큰 원전 설비 정비 업무 등은 협력업체가 맡기 때문입니다. 법정 한도 미만이라지만 하청 노동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장기간 30년 가까이 피폭을 받으면서 일을 해야 되는 업무도 있기 때문에 추적 관리를 한수원이나 이런 데서 해주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원전 산재 사고 역시 협력업체에 집중됐습니다. 4년여 동안 숨지거나 다친 협력사 직원은 150여 명, 한수원 직원들보다 9배나 많았습니다. 굉장히 지금 위험 수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한도 이하기 때문에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긴장감을 갖고 이거 관리해야. 한수원은 위험구역 작업자는 모두 동일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법적 기준을 넘는 피폭 사례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현우입니다. 코로나는 지나가고 영화는 계속될 겁니다. 봉준호 감독이 지난달 1일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한 말입니다. 영화가 결국엔 코로나라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역사를 이어갈 것이란 뜻이겠지요. 이 한국 영화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 영화제지요.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코로나19 탓에 지난해에는 개막식까지 취소됐었는데요.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로서 본래의 모습을 조금씩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개막식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네, 노준철 기자, 이제 밤 10시가 다 돼 가는데요. 지금도 행사가 진행 중입니까? 네, 부산 해운대 영화의 전당 야외극장에서는 개막식 이후 저녁 8시부터 개막작 상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잠시 뒤 개막작 상영도 끝날 예정입니다. 올해 개막작은 시한부를 선고받은 탈옥수와 가난한 난치병 환자가 우연히 만나서 인생의 마지막을 함께하는 내용의 임상수 감독의 행복의 나라로입니다. 오늘 개막식은 배우 박소담 씨와 송중기 씨가 사회를 맡았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영화제 개막식이 처음으로 취소된 뒤 개막식이 이처럼 정상적으로 진행한 건 2년 만입니다. 개막식의 꽃이죠. 레드카펫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한소희, 박해일, 최민식, 안성기 등 많은 배우가 개막식에 참여했는데요. 은막의 스타들과 유명 감독들이 레드카펫을 밟을 때마다
팬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네, 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영화 축제의 본 모습을 되찾았다는데 의미가 클 것 같은데요. 올해 영화제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맞습니다. 올해 영화제에서는 열흘 동안 70여 개 나라 223개 작품이 영화의 전당 등 6개 극장, 29개 스크린에서 상영됩니다. 작품당 1회 상영에 그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예년처럼 편당 2, 3회씩 상영을 합니다. 작품 수는 30%가량 줄었지만 세계에서 처음 선보이는 월드 프리미어 작품이 전체 상영작의 3분의 1을 넘어 아시아 최고 영화제라는 명성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올해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즉 OTT 업체가 제작한 드라마 시리즈 3편도 영화제에서 첫 선을 보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개막식 행사에 2차 접종자와 접종 이후 2주가 지났거나 코로나19 음성 결과가 있어야만 참석할 수 있게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또 15일까지 행사 기간 모든 행사장과 극장 내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전화 금융 사기의 원조로 불렸던 일명 김미영 팀장 조직의 총책이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됐습니다. 잡고 보니 사이버 수사대 출신의 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정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필리핀에 파견된 한국 경찰이 무장한 현지 경찰과 함께 한 남성을 체포합니다. 일명 김미영 팀장으로 알려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 50살 박모 씨입니다. 경찰은 그제 필리핀 마닐라에서 남동쪽으로 400km가량 떨어진 지역에서 박 씨를 붙잡았습니다. 박 씨가 이끌던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2012년 필리핀에 콜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신용 불량자들도 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다고 문자를 보낸 뒤 전화를 건 피해자들에게서 보증보험료와 이자 등의 명목으로 돈을 가로챘습니다. 확인된 액수만 80억 원, 수백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 씨는 2개의 가명을 쓰면서 필리핀에서 도피 생활을 해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박 씨의 측근인 대포통장 모집책을 검거했고 2주간 잠복한 끝에 박 씨까지 붙잡았습니다. 이번 김미영 팀장 사칭 조직에 대한 중요 첩보를 입수하였고 필리핀 코리안 데스크가 현지 사법기관과 공조하여 총책 등 8명을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출신의 전직 경찰로 2008년 해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명 김미영 팀장의 조직원들은 2013년 국내에서 대거 검거됐지만 박 씨를 포함한 주요 간부는 필리핀 등에서 도피 생활을 해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밤의 전쟁 운영자와 1조 3천억 원대 사이버 도박 운영 조직 총책도 필리핀 현지에서 붙잡았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